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디지털 믹싱 콘솔과 믹싱 콘솔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약간 좀 편하게 들으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용이 간단해서 가볍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가볍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교재를 보면서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믹싱 콘솔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복잡한데 왜 책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방대해서 그래요. 너무 내용이 많고 어, 그 분야가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시험 문제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시험 문제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믹싱 콘솔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저번 시간 영상을 찍고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 레벨 미터에 대한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요거 그 전 시간이랑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마지막 시간에 요 마지막 파트가 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이게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거라서 어쨌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영상으로 남기고 갑니다. 이거 이 전타임 겁니다. 출력단에 대한 내용인데 그 레벨 미터를 보게 되면 옛날에 아날로그 콘솔은 이게 그 이렇게 바늘로 된 그 레벨 미터를 쓰고 최근에 이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LED 램프로 된 그 레벨 미터를 쓰는데 레벨 미터 말 그대로 소리가 뭐랄까 들어오고 나가는 그 dB 값에 대한 약간 그 크기를 이제 그 시각화한 메타죠. 근데 이제 바늘로 된 거랑 디지털 메타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늘은 아무래도 이거 물리적입니다. 그 LED 같은 경우는 그 그냥 빛이 들어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시간에 그 소리 변화에 대한 거를 바로바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높아졌다 낮았다에 대한 피크 값 같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반면에 이 바늘로 된 거는 물리적인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볼륨이 올라가고 내려갔을 때 빛에 비해서는 LED 메타에 비해서는 좀 민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물리적으로 갔다가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지는 이 그 왔다 갔다 하는 최소한의 그 물리적인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빛은 그냥 꺼졌다가 켰다가 하면 되지만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바늘로 된 메타 같은 경우는 약간 평균 치는 거죠. 약간 좀 뭐 예를 들어 1초라면 그 1초 동안에 있는 소리의 약간 중심값 정도, 이 정도쯤의 대략적인 소리가 들어온다라는 거에 대한 중간값을 이야기한다면 LED 메타 같은 경우는 순간값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소리가 확 들어가거나 피크가 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알 수 있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다라기보다는 그냥 순간 살짝 작았을 때 확 떨어지고 순간 오르게 되면 확 오르기 때문에 두 개의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바늘로 된 거랑 그 LED 그 빛으로 된 거랑의 그 메타의 차이점이 순간 값을 하느냐 아니면 그 평균 값을 하느냐 요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서 그 하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이제 그 바늘로 된 그 메타가 좀 더 이제 공연의 이제 중간 값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 공연 볼륨에 대한 평균 값을 이야기해서 현재 공연장에는 그 전체 소리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최근에는 그 LED 메타밖에 없어가지고 요런 내용도 약간 좀 사장되는 느낌이긴 합니다. 사실 요즘 그 이런 그 메타를 보신 게 거의 없지 않으시나요? 예. 근데 이런 게 이제 뭐 아날로그 장비나 아니면 레코딩시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그 약간 좀 아날로그 장비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시험 문제에서는 가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디지털 믹서로 가가지고 일단은 예전에야 이제 아날로그 믹서가 그 대세였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날로그 믹서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최초의 음향기계 만들었을 때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디지털 믹서가 처음 이제 이게 최초의 디지털 믹서는 아니지만 약간 그 O2R인가 이게 O2R O3구나. O3R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M7CL 지금도 어딘가에는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운영이 어딘가에는 되고 있는 진짜 이 오래된 콘솔 하지만 디지털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5, 3R, O2R 이런 게 약간 D사에게 약간 1세대라고 하면 최초의 D사 이런 거 말고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거가 O2R 이런 계열이 있다면 이제 M7CL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1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1세대 D사 콘솔이 있다가 그 X32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2세대 D사 콘솔이라고 생각됩니다. 2세대 D사 콘솔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D사 콘솔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죠. 지금 그래서 아날로그랑 디지털 콘솔이랑 비교한다면은 딱 그거 옛날에 타자기랑 그 뭐지 컴퓨터랑의 차이인 거죠. 뭐 타자기 같은 경우는 그 뭐지 한번 쳤던 거가 수정도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지만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는 똑같은 소스를 컨트롤 복사할 수도 있고 X32만 하더라도 1번 채널에 들어오는 소스를 복사해서 2, 3번으로 그냥 올리는 거 굉장히 편하기도 하고 디지털 그 뭐 AS50 단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입력 소스를 바로 다른 그 AS50 단자가 있는 다른 콘솔에 바로 소스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바뀐 거죠. 뭐 이것도 이제 2세대라고 할 수 있고 이것까지도 저는 2세대라고 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예전에 전화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화 기능만 있으면 됐던 거죠. 그 요런 전화기를 저도 어렸을 때 써봤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전화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전화는 아날로그 방식은 똑같습니다. 바뀐 게 있다면 이제 스마트폰 세대로 나오면서 가장 기본적인 전화기 기능 외에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데 자 예전 아날로그 콘솔이랑 디지털 콘솔의 가장 큰 차이점 저는 매뉴얼이라고 봅니다. 아날로그 콘솔은 이렇게 나왔을 때 한 번에 매뉴얼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이 콘솔에 대한 기능이 공장이 처음 나온 다음에 출고가 되면서 이미 세팅 자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아날로그 콘솔은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 한 30대만 하더라도 아주 옛날 그 핸드폰을 보면은 핸드폰을 처음 사게 되면 핸드폰 설명서라는 게 막 두꺼운 게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메뉴 어떤 설명서가 있고 어떻게 하려면 뭐가 있고 비밀번호 코드까지 있어요. 이거 뭐 설정하려면 어디로 가면은 설정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 같은 것들이 거의 뭐랄까 그 메뉴에 따라 진행이 됐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핸드폰 최근에 스마트폰을 사면서 스마트폰 회사에서 설명서를 준 적이 있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없죠. 예. 요즘 핸드폰, 스마트폰은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설명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힘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뭐 새로 업데이트되거나 이런 것들 찾아 쓰지만 저도 지금 스마트폰이나 이제 기계 쪽을 잘 만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음향하는 사람들은 아이폰을 많이 써요. 그 아이폰을 쓰는데 그 iOS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뭔가 바뀌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전 거랑 다음 게 바뀌긴 바뀌었어요. 기능이 갑자기 생기고 뭐가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나요? 예. 그 문제는 뭐냐면 디지털 콘솔이 이제 그 아날로그 시절에는 기본적으로 세팅 자체가 정해져 있다면 이 이후에 디지털 콘솔들은 계속 변하다 보니까 이게 이거다라는 정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책에 있어서도 뭐 기본적인 디지털 콘솔에 대해서 뭐 레이어 기능에 대한 거, 씬 메모리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뭐 파라미터 이코더, 뭐 가상 사운드 체크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능들이 발전되고 있고 최로 뭐 지금 X32가 굉장히 대세를 이루다가 요즘 약간 핫한 게 이제 베링거 윙이죠. 저만 하더라도 지금 베링거 윙이 저한테 지금 세 대가 있어요. 뭐 풀 사이즈도 있고 컴팩트 사이즈도 갖고 있고 써보고 있는데 좋죠. 기능이 좋고 X32보다 사실은 기능적인 거가 확 바뀌었다기보다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같은 2세대다 보니까 편리성이 좀 많이 달라진 거지 기능적으로 너무 막 확 바뀌진 않았어요. 기능적으로 바뀐 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거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X30이나 이제 베링거 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아웃보드 같은 것들이 내장되어 있는데 그 외부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VST,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장 뭐 프로그램들을 링크해가지고 인식해서 쓸 수 있는 약간
편법보다는 약간 그런 부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그러니까 핸드폰도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약간 탈옥이라는 걸 하잖아요. 내가 쓰고 싶은 기능이 있는데 핸드폰에서 그걸 기본적으로 안 깔아놨을 때 아이폰은 안 되지만 안드로이드에서는 탈옥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뭐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것처럼 X32도 뭐 탈옥까지는 아니고 내가 쓰고 싶은 부가적인 프로그램을 세팅을 해가지고 그 X32에 없는 다른 아웃보드 프로그램들을 갖다 쓸 수 있는데 향후에 이제 저는 이제 요거 그 LV1이라고 이제 웨이브에서 나온 콘솔인데 향후 이 콘솔을 3세대 콘솔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콘솔 인터페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인스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X30이나 베링거 윙 이런 2세대 디지털 콘솔만 하더라도 1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긴 했지만 이 업데이트 관련된 부분은 그 제조사에서 계속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줘야지만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새로 업데이트를 한다면은 AVO는 뭐 물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 하는 건 그건 뭐 나중에 될 수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있는 것에서 컴퓨터에 인스톨을 시키는 것처럼 그냥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인스톨 시켜가지고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내가 이거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면 이거 갖다가 업그레이드하고 이거를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업그레이드하고 물론 뭐 대형 콘솔들은 그 뭐지 예전에도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어떤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인스톨을 했다면은 이거 요즘 나온 디지털 콘솔은 옛날에는 그게 있어요. 그 프로그램 사가지고 CD로 지금 베뉴 S48 같은 경우도 그 추가적으로 VST를 사가지고 CD로 인스톨하게 되면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굉장히 뭐랄까 편리하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는 그 디지털 콘솔이라는 외형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을 아니면 세팅 자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또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 3세대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세대를 못 쓴다는 게 아니라 공연장 같은 경우는 똑같은 포맷으로 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포맷을 그 하기가 좀 약간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생각의 차이일 수가 있는데 그 공연장을 운영하는 사실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저 나이대나 아니면은 저 나이대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젊은 세대는 틀 수도 있겠지만 말이 좀 굉장히 길어지고 있지만 어찌 됐건 새로운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는 2세대와 다르게 그러니까 제가 3세대는 제가 칭하는 겁니다. 3세대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콘솔의 외형을 갖고 있지만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진짜 자기 마음대로 인스톨하고 빼고 조정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체계에서 어떤 심 메모리나 이런 모든 기능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거죠. 디지털 개발의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디지털 콘솔에 있는 내용이 이게 정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베링거라는 회사가 있고 마이다스가 있고 알렌이 있고 뭐 디지 디자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야마하가 있고 제조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디지털 콘솔에 있는 한 기능 뭐 예를 들어서 인서트하는 기능이나 아니면은 그 페이지 시스템이나 억스를 보내는 시스템이 콘솔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디지털 콘솔에서는 이게 어떤 방식이다라고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책에서는 이 그 디지털 콘솔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게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설명하기엔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설명하기에는 이 콘솔에는 있는데 이 콘솔에는 기능이 없고 둘 다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콘솔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의하기 어려워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있다. 심 메모리 기능이 있고 뭐 라우팅 기능이 있고 뭐 가상 메모리 기능, 가상 뭐 그 녹음 기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그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 향후의 디지털 콘솔은 계속 바뀌고 있고 저는 이제 3세대 이후의 콘솔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링거 윙이 나왔지만 베링거 윙도 나온 지 이제 4년이 됐거든요. 지금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향후에 음향 콘솔을 배우시고 필드에 나가시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다 보면은 LV1처럼
그래서 이거 홍보는 그렇지만 한마디로 3세대 디지털 콘솔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진행하는 곳들 굉장히 많지 않을까. 요즘 젊은 분들은 그래서 보통 그 큐렉 같은 거 쓰셔가지고 간단하게 그 뭐지 XR 있잖아, XR18 이런 거 갖고 오셔가지고 그냥 컴퓨터랑 연동해가지고 딱 거기서 노트북 한 개에 그 XR16, 18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입력 단자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컴퓨터로 그 리모트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큐렉으로 플레이하고 굉장히 그렇게 심플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면은 그 어쨌건 목적 그 전화기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음향의 최종 목적은 들어와 입력됐던 신호를 어떻게 프로세싱 해가지고 안전하게 출력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찌됐건 소리가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믹서가 발전되는 것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거지 사실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는 건 아니죠. 그리고 요즘도 트렌드 중에 하나가 또 심플한 콘솔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 디지털 콘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있지만 사실 이건 다가 아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함축해서 이야기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면은 이제 음향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이 부분에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책에 있는 내용은 그 읽어두시는 게 좋죠. 책에 기본적으로 디지털 콘솔에 대한 것이 아날로그 콘솔과 다른 거에 대한 것들을 정해놨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디지털 콘솔의 일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추천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콘솔을 배워야 된다면 저는 베링거 윙을 배우신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콘솔을 배운다면은 X32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X32는 이제 단종 수준으로 이제 사양되는 콘솔이기 때문에 베링거 윙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1순위고 그 다음에 X32를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 2년 전까지 가장 많이 팔린 콘솔이 X32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 가게 됐을 때 만날 가능성이 가장 큰 건 X32나 M32 계열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기능들을 익히는 게 좋기 때문에 베링거 윙 익히시고 그 다음에 X32 익히시고 그 외에 다른 그 다양한 콘솔들을 다 배우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마하 계열 콘솔과 알렌 콘솔과 베링거 계열과 뭐 다른 여러 가지 콘솔마다 제조사마다 그 콘솔에 대한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풋을 가져오는 방식, 그 이펙트를 거는 방식이 내가 채널에서 보내는 거냐, 임팩트에 가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냐, 이것이 뭐 디지코나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디지털 콘솔 제조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엔지니어는 다양한 콘솔들을 다 만질수록 좋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나는 그 소렌토만 고칠 수 있어라고 판단한다면은 소렌토 외에 다른 것들은 맞을 수가 물론 소렌토가 그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량이 많기 때문에 소렌토, 소나타, 아반떼 뭐 이런 것들 소나타는 요즘 안 했구나. 뭐 아반떼 이런 것 좀 뭐 K5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더라도 할 일이 많다 할 수 있지만 다른 콘솔이나 아니면 다른 장비를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를 고치고 싶을 때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게 되면 못 고치는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차 관련된 그 카센터나 이쪽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전기차 관련된 것들에 대한 그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일반 그 내연기관 자동차만 20년 했어. 근데 테러 나오는 전기 자동차 난 못 만져.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두시면 상관없는데 아직 젊은 사람이야. 난 이제 자동차 공부를 한 지 이제 5년 됐는데 그 내연기관만 공부했어. 전기차는 나는 관심이 없어. 세대가 흐르고 있잖아. 이제 전기차가 보급이 많아져. 전기차가 많아지면 전기차에 대한 약간 지식을 빨리 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선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콘솔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많이 염두에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컴퓨터를 잘 다루셔야 돼요. 이게 음향을 하면서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정답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아니 정답이 없는 것보다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저도 막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맨날 구글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료를 찾고 뭐가 막히게 되면 그 뭐지 이거에 대한 매뉴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를 만들었던
그 국내 사이트에서는 사실 이거에 대한 것 자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사이트 뭐 물론 요즘 번역이 잘 되긴 하지만 해외 사이트를 찾아가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오시는 분들도 어떤 게 막혀셔가지고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으러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가끔은 저도 막혔을 때 제 유튜브를 검색을 해요. 이거 옛날에 어떻게 했었지? 제가 다 기억을 하는 게 아니니까 최근에 그 했던 것 중에 하나가 S16이 너무 오래돼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다시 해야 되겠다 싶은데 예전에 내가 업데이트한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업데이트를 했는지 그 순서를 까먹은 거예요. 어떻게 처음에 뭐또 컴퓨터 언제 연결하고 어디 전원을 켜고 끄고 이 까먹어가지고 저도 제 유튜브를 보면서 다시 검색을 하면서 옛날에 이렇게 했었구나를 검색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그 기능들이 너무 많고 그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그 뭐랄까 많이 그 구글 서치도 해야 되고 한마디로 정답이 없다. 디지털 콘솔에 대한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뀌고 있고 펌웨어가 3점대에 돌던 것이 4점 그 X32 같은 경우에 3점대 인터페이스랑 4점대로 가면서 굉장히 그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크게 바뀌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또 그 세팅하는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한마디로 정답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지? 두 번째 이제 그 뭐지? 디지털 믹서의 운영인데 요것도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제가 읽어드릴까 하다가 그 옛날에 제가 했던 것 중에 굉장히 겹치는 얘기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위상 반전 같은 경우에 2번, 3번 마이크가 바뀌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음향을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하이패스 필터랑 로우패스 필터를 어떨 때 써야 되는가. 보통 베이스 악기를 제외하고는 저는 대부분 하이패스 필터, 로우 컷 같은 얘기입니다. 그걸 써서 불필요한 저음대를 죽이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거죠. 한마디로 음향 콘솔을 운영을 할 때 관련된 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일부를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책을 읽어보시면서 순수하게 읽어보시고 요거에 대한 가장 큰 건 뭐냐면 실제로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이제 가볍게 얘기하자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음향 콘솔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은 실전 경험이 없으면 사실은 알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실기 세미나를 자주 하는데 매년 했죠. 근데 그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향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조금 필기를 합격을 했어요. 근데 실기 준비를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저도 답답해요. 왜냐면 실전 경험이 없이 그냥 공부만으로 독학으로 필기는 딸 수가 있어요. 근데 실기를 따는데 음향 콘솔을 만져본 적도 없고 공연에 내가 직접 오퍼레이터를 해본 적도 없고 음향 장비 설치해 본 적이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음향 장비도 없고 음향 장비를 만져볼 때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실습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편법으로 실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공연을 해보고 마이크를 연결해보고 하울링을 내보고 그 저음대가 많았을 때 힘들어보고 밸런스를 한번 맞춰보고 밴드랑 소통을 하면서 밴드 이 연주자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하는 사람은 드럼 킥에 맞추는 거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서 알게 되고 그 가끔 선이 연결해 있는 신호가 안 나와가지고 보니까 선이 끊어져 있어 선을 교체 한번 해보고 그 뮤트를 안 했을 때 그 잭을 뽑았을 때 퍽 소리 나는 걸 보고 잭을 꽂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스피커 먼저 안 끄고 믹서를 껐을 때 퍽 소리 나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음향을 하면서 알게 되는 그 지식들이란 말이죠. 물론 책에 있는 내용을 알고 나면 좀 더 좋긴 하지만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그래서 음향을 처음 할 때 저한테 준비하는 친구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렌탈을 갈까요? 공연장 인턴을 갈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고생스럽더라도 그 렌탈이나 이런 활동들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알바로 렌탈이나 이런 거를 대학생 때나 이제 시간 됐을 때 많이 해보는 거 추천드리는 게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음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노하우를 알게 되는 거고
사실 여기 나온 이야기들은 음향하는 감독들끼리 얘기하면서 옛날에 사고 쳤던 그런 거 뭐 그런 뒷이야기 얘기할 때 그냥 하는 얘기인 거고, 그냥 음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크게 뭐 정리해서 이 용어는 딱 이거예요라고 이야기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굳이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진 않고, 다만 이제 읽어 보시면서 음향 전문, 이게 어쩌면 이 책을 쓰신 분들은 이 음향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다 보니까 이분도 이렇게 운영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게 정답은 아니다. 왜냐면은 요런 게 있어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공연장에 있으면서 느낀 건데, 공연장은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그러니까 최소한 기본은 갖추어져 있거든요. 음향 시스템 이런 것들이 뭐 암만 안 좋다 하더라도 기본은 갖춰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데, 가끔 이제 그 소규모 음향 시스템이나 아니면 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은 시스템 구성 자체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간혹. 근데 그런 데는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오히려 안 좋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답은 아닙니다. 이 내용이 정답은 아니고, 이건 공연장을 기준으로 최소 공연장 수준으로 된다면 이렇게 운영하면 좋다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간혹 너무 이상한 데는 굳이 이 공식을 따르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맨 마지막에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실기 시험에 가장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마지막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죠. 146페이지. 이게 사이드 체인인데,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옛날에 그런 거예요. 그 옛날 다방 DJ나 뭐 옛날 떡볶이집 DJ가 보면은 음악을 막 틀고 있다가 DJ가 이제 멘트를 치면은 소리가 자동적으로 그 줄어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이드 체인, 흔히 더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이드 체인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입력 소스가 있는데 두 번째 입력 소스가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입력 소스를 설정 값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10dB를 설정해서 10dB가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입력 값이 입력 신호가 사라졌을 때 다시 이 소리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요 기능이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는데, 요게 음향 그 실기 시험에서 3, 4년에 한 번씩 어쨌건 거론돼요. 이게 필기에서도 그렇고 실기에서도 그렇고 사이드 체인이 간혹 거론이 되고, 실기에서도 한 5년에서 6년 정도에 한 번씩 이게 나오는데, 왜냐면 제가 제 2급 실기 시험 문제가 사이드 체인이었는데 한 4년 전인가도 한 번 사이드 체인이 실기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거는 보통 컴프레서에서 설정이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컴프레서 맨 왼쪽 위에 보면 사이드 체인 설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이드 체인에서 오디오가 이제 인풋이 어떤 그 채널 설정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자동 세팅으로 해가지고 엔지니어가 없을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그 디지털 콘솔이 세팅되어 있는데 엔지니어가 가끔 자리를 비워야 돼요. 근데 배경으로 음악을 설정해 놨는데 가끔 사회자가 멘트를 할 때가 있어요. 사회자가 멘트를 하면 사실은 음악을 좀 내려주고 사회자가 멘트할 수 있게 내려줘야 되는데 내가 자리 비워야 돼. 근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때 설정을 해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자리를 비울 수 있을 때 음악을 설정해 놓고 사회자한테 마이크를 줘가 중간중간 이제 예를 들어 행사가 2시 시작이면은 막 12시부터 이제 음악을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행사 준비장에. 근데 계속 기다리고 저도 잠깐 화장실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때 사회자 줬던 마이크를 세팅을 해놓으면 내가 자리를 비운다 하더라도 사회자가 멘트를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음악이 줄어드는 거죠. 요거를 세팅해 놓으면은 엔지니어도 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건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사회자가 멘트 끝났을 때 몇 초 후에 다시 음악이 들어올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세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능을 어찌됐건 사이드 체인 혹은 더킹이라고 하고, 기회가 된다면 어쨌건 설정을 해가지고, 이게 아날로그로도 알면 좋은데, 아날로그도 아날로그 그 컴프레서 보면은 사이드 체인 해가 설정하는 그 단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기능이 있다. 사이드 체인 더킹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시기 문제에 가끔 나온다. 요거 정도는 이제 이번 시간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번 시간은 약간 좀 이론보다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 결론, 디지털 콘솔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콘솔을 다 두루두루 섭렵해야 되고, 그중에 특히 베링거 윙이랑 X32, M32 계열은 알아두셔야 된다. 향후 LV1처럼 그 디지털 3세대가 나오는데
그걸 알려면은 컴퓨터 공부, 컴퓨터 프로세서 뭐 윈도우 11부터 시작해서 이 설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된다. 이 정도고 디지털 그 뭐지 그 음향 콘솔 운영과 그 음향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들과 상황이 있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이거 외에는 실전적으로 그 습득하는 게 가장 빠를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음향하는 사람들이랑 계속 노가리 까면서 이런 게 있구나를 알아두시는 수밖에 없다 정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